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내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집이 아직 내 집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날 박정래 씨는 마트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례 씨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들이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벽을 재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휴대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례 씨 방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 작은 방이면 충분하겠네요. 정례 씨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정례 씨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재고 메모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정례 씨가 없는 것처럼. 여기 벽 트면 아이방 나오겠다. 붙박이장은 여기 넣고. 어머니 짐은 많지 않으니까. 정례 씨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아직 한 짝은 벗지 않은 채로. 아직 내가 이 집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아직 내가 매달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직 내가 이 거실 커튼을 아침마다 걷고 있는데. 왜 다들 내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순간 정례 씨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집에서 나를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나는 혼자이고 나이가 들었고 이 넓은 집에 나 하나뿐이라는 것.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내 집인데 내가 허락을 받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 벌써 이 집을 자기 식대로 계산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은 집의 평수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감각입니다. 노후의 가장 아픈 공포는 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있는데도 그 집 안에서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될 사람처럼 공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정례 씨는 그날 현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내려놓지 못한 채로. 오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정례 씨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머물 자리와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이사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남편과 둘이서 이삿짐을 날랐습니다. 트럭 한 대 분량도 안 되는 살림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것이었고 장롱은 남편이 목수 친구한테 부탁해서 맞춘 것이었습니다. 전세였습니다. 32평은커녕 방 2칸짜리 빌라였습니다. 그래도 정례 씨는 그날 밤 빈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남편이 사온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32평 아파트를 장만한 것은 결혼하고 11년 뒤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정례 씨도 아이들 키우면서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도왔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미용실에서 보조일도 했습니다. 적금을 넣고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싫어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입주하던 날 남편이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례야,
우리 해냈다. 그 말에 정례 씨는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는 흔적이 많습니다. 현관 옆 문틀에는 아직도 연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매년 생일마다 키를 재던 자국입니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할 때도 그 부분만 놔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이 앉던 의자가 있습니다. 6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의자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그 의자 옆을 지나면서 아직도 남편이 거기 앉아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싱크대 모서리에는 오래된 흠집이 있습니다. 딸이 중학생 때 가방을 던지다가 생긴 것입니다. 딸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정례 씨는 기억합니다. 베란다에는 화분이 12개 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하나둘씩 늘었습니다. 물을 주고 잎을 닦고 새순이 나오면 들여다보는 것이 혼자 사는 아침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정례 씨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이 집에서 남편을 떠나보냈고 이 집에서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32평이 넓고 좁다면 좁은 공간이지만 정례 씨에게 이 집은 평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정례 씨의 청춘이었고 정례 씨의 결혼 생활이었고 정례 씨가 지금까지 버텨온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처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례 씨는 단순히 집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집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의 시간이 쌓여 있는 집,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 집, 아이들이 자란 집, 혼자가 된 뒤에도 버티게 해준 집. 그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정례 씨의 이야기는 바로 그 흔들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왔다가 하루 묵고 가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소파 여기 있으면 동선이 좀 막히지 않아요? 저쪽으로 옮기면 훨씬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정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를 옮겼습니다. 정례 씨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왔을 때는 화분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내놓은 화분 중에 죽어가는 것 하나를 며느리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냥 두면 다른 화분도 상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화분은 정례 씨도 살리기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은 남편이 처음 사다 준 철쭉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정례 씨가 물을 주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정례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 의자였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의자 여기 있으면 애들 다쳐요. 안방으로 들여놓으면 안 돼요? 정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의자는 6년째 거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정례 씨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 의자가 거기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례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 들여놓자. 아들이 의자를 안방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례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의자가 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소파 위치, 죽어가는 화분 하나, 낡은 의자. 다들 좋은 뜻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정례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닌데 왜 마음이 걸리는 걸까?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자꾸 찜찜한 걸까? 정례 씨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아직 크지 않은 손끝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음번에 왔을 때는 정례 씨 방문을 열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짐 좀 정리하시면 훨씬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시고요. 정례 씨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방 짐을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먼저 내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내 짐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정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정리해야지 싶었어. 하지만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정례 씨는 혼자 방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저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을까? 이상한 것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한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내 방인데, 내 짐인데, 내가 정리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정례 씨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불편함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내 물건을 옮겼는데 말을 못했던 순간, 며느리가 내 방을 들여다봤는데 웃으며 넘겼던 순간, 그때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서운하다고 하기엔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기엔 내가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삼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쌓인 것은 반드시 어느 날 터집니다. 노후의 집은 잠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앉을지, 누구를 부를지, 언제 일어날지,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거 공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노년층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이 공간의 주인인가 아닌가가 노후의 심리와 건강에 직접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침범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습니다. 소파 하나, 화분 하나, 의자 하나. 작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고,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내 집안에서 내가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례 씨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이 오고 있었습니다. 딸이 찾아온 것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손주를 맡겨두고 혼자 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자고 했습니다. 정례 씨는 반가웠습니다. 딸과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날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학교 이야기, 딸네 동네 이야기, 정례 씨도 복지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걱정이 많아. 정례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 넓은 집에 사시는 거.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례 씨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 집 팔고 우리 근처 작은 데로 오시면 안 돼? 아니면 오빠네랑 합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정례 씨는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러 온 것이 아니었구나. 정례 씨는 그 생각이 들었지만 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빠랑 나랑 오래 이야기한 거야. 엄마 혼자 두는 게 우리가 더 불안하다고. 이 집도 이제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들고. 정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화분들이 보였습니다. 정례 씨가 매일 아침 물을 주는 화분들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불편한 거 없어.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맨날 걱정이 되는 거야. 엄마가 혼자 계시면 우리가 마음을 못 놓잖아. 저희가 마음을 못 놓는다. 정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의 중심에는 엄마가 아니라 자식들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의 집을 바꾸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무조건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봐. 우리가 엄마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 고집. 정례 씨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 집에서 살겠다는 말이 고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나서 정례 씨는 베란다에 나가 화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내 집의 크기를 정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말이 나의 결정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례 씨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것이 오기 전에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결정이 오기 전에 정례 씨는 먼저 그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던 날, 비닐봉지를 손에 든 채 현관에 서 있던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정례 씨는 오전에 복지관 건강 강좌를 듣고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계란 한 판. 혼자 먹을 것들이었습니다. 비닐봉지 2개가 손에 묵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저녁에 뭘 해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좋겠다 싶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 딸 목소리, 며느리 목소리, 셋이 와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잠깐 들를게요. 지난번에 공부방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정례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또 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딸도 함께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례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들이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을 재고 있었습니다. 딸이 옆에서 휴대폰에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례 씨 방 쪽을 바라보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재고 있었습니다. 정례 씨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먼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정례 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정례 씨는 말했습니다. 너희 왔구나. 언제 왔어? 딸이 말했습니다. 1시간 됐어. 엄마 안 계셔서 우리끼리 좀 봤어. 우리끼리 좀 봤어. 정례 씨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줄자를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구조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거실이랑 작은 방 사이 벽 트면 아이 방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딸이 거들었습니다. 오빠네 애들 이제 공부방이 필요하잖아. 이 집 구조가 딱 맞을 것 같아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저쪽 작은 방이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짐도 좀 정리하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잠깐 사이를 두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시니까 큰 방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정례 씨는 그 말들을 서 있는 채로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서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례 씨에게 먼저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괜찮으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붙박이장은 여기 넣으면 되겠다. 이 벽은 내력벽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 어머니 짐은 많지 않으시니까. 정례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이 집은 정례 씨가 38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이 거실은 정례 씨가 아이들 운동회 사진을 걸어둔 거실이었습니다. 저 작은 방은 아들이 수능 공부를 하던 방이었습니다. 지금 정례 씨 방이라고 불리는 그 큰 방은 남편과 30년을 함께 잠든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서 그 방들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방, 붙박이장, 어머니 짐. 정례 씨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살고 있다. 세 사람이 멈췄습니다. 정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이 집 관리비를 내고 있고, 아직 내가 이 커튼을 열고, 아직 내가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정례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다들 내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줄자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딸이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례 씨는 그제야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부, 시금치, 계란, 혼자 저녁을 먹으려고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잘 사람인데, 이 집에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살아갈 사람인데, 왜 이 집 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집에서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웃으며 넘기다 왔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집 안에서 내 자리는 정말 없어지겠구나. 작은 방 하나로 밀려나고 짐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으며 내 집인데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되겠구나. 정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이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린 집에서 내 자리가 계산되는 것을 들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 무게를 정례 씨는 그날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례 씨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나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이 공부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딸은 오빠 집이 좁다는 것을 알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날 밤 가슴 안쪽에 박힌 것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례 씨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뒤 정례 씨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건강 강좌가 끝나고 몇몇이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이 여사가 있었습니다. 79이었고 정례 씨보다 3살 위였습니다. 이 여사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정례 씨가 요즘 집 이야기로 마음이 무겁다고 했더니 이 여사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이 여사는 4년 전 아들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기 좁다고 했습니다. 이 여사 집이 크니까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집이니
미리 넘기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아들이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잘 해줬어요. 손주들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2달째가 됐습니다. 이 여사가 친구를 집으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그냥 차나 한잔 하자고 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이 시험 기간이라서요.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이 여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여사는 그때부터 친구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사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혼자 병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병원 말고 저희가 아는 더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이 여사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번에 또 혼자 가려고 하자 이번에도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시면 불안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여사는 병원을 혼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예 씨, 나는 집을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집 문서를 넘긴 날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언제 잘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넘어갔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씩 아주 천천히 넘어가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사가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집을 준 게 아니었어요. 내 자리를 준 거였어요. 정예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준 게 아니었다. 내 자리를 준 거였다. 정예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말년에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 기대어 살게 된다. 그리고 기대어 사는 삶에서는 자존도 존경도 오래가지 않는다. 정예 씨는 그 말이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복지관 차 한 잔 앞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스스로 서지 못하면 결국 내 집 안에서도 기대어 살게 된다. 그리고 기대어 사는 삶에서는 자존도 내 자리도 오래가지 않는다. 정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사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친구를 부르지 못하게 된 날, 혼자 병원을 가지 못하게 된 날,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날.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예 씨에게 오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예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예 씨는 며칠을 더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서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운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식들이 엄마가 감정적으로 구는 거다라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정예 씨는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예 씨는 주방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찻잔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일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 사는 게 불안하다는 것도 알고 오빠네 애들 공부방 필요한 것도 알아? 정예 씨가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근데 엄마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정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쁜 마음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아. 그래서 지금 소리치는 거 아니잖아.
정예 씨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엄마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집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가 결정할 거야. 언제 팔지, 누구랑 살지, 어느 방을 쓸지, 그건 엄마가 정할 거야. 너희한테 묻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결정은 엄마가 할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결정을 막은 적 없잖아. 정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주에 너희가 줄자 들고 내 집 벽을 재고 있었어. 엄마는 마트에서 두부 사서 들어오다가 신발도 못 벗고 서서 그걸 봤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뒤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못 믿는 거예요? 정예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야. 나도 나를 지켜야 해서 그래.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정예 씨는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나를 지켜야 한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정예 씨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그래서 고마워. 근데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도 결과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게 엄마가 오늘 말하고 싶었던 거야.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예 씨는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날은 올 거야. 몸이 안 좋아지면 너희 손을 빌려야 할 날도 오겠지. 그때는 부탁할게.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엄마가 이 집의 주인이야. 셋이 돌아가고 나서 정예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잘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하지 않았으면 이 말은 영영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지 않았더라면 정예 씨의 자리는 정말로 조금씩 없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정예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이 저녁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다 준 철쭉은 없었지만 정예 씨가 그 자리에 새로 심은 작은 제라늄이 있었습니다. 분홍빛이었습니다. 정예 씨는 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다.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가끔 집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딸은 여전히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예 씨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 예전처럼 먼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할게라는 말이 조금씩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불편함보다 단단함이 먼저 왔습니다. 정예 씨는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했습니다. 남편이 사다 준 철쭉이 있던 자리에 정예 씨가 직접 고른 수국을 심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정예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파란 것으로 주세요. 평생 꽃 색깔 하나도 남편이 골라오거나 자식들이 사다 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골랐다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파란 수국이 베란다에 놓인 날 아침, 정예 씨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늘 다음으로 미뤘던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뭘 그려보고 싶으세요? 정예 씨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요. 남편 의자는 거실로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이 안방 구석으로 밀어넣은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안방에 있었습니다. 정예 씨는 어느 날 혼자 그 의자를 끌어다가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의자를 조금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베란다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앉던 방식이 아니라 정례 씨가 앉고 싶은 방식으로 그 의자에 처음으로 정례 씨가 앉았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파란 수국이 보였습니다. 정례 씨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집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비로소 내 자리를 지킨 것이었다.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어야 자식들도 나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주인으로 있는 집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과 내가 구석으로 밀려난 집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집인데 허락을 받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쓴 그 시간과 돈과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아마 여러분 자신도 다 헤아리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머물 자리만큼은 스스로 지켜도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정례 씨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 커튼을 엽니다. 파란 수국에 물을 줍니다. 남편 의자에 잠깐 앉아 바깥을 바라봅니다. 밥을 짓고 식탁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례 씨의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자리도 함께 넣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님 집에서 노시잖아. 늦은 오후, 저는 아들 집 주방에서 손녀 유나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말이가 노랗게 익어가고 식탁 위에는 유나의 알림장과 받아쓰기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미란이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음 주 회식과 아이 돌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미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우리 어머님 집에서 노시잖아. 저는 계란말이를 뒤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미라는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기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녁을 다 차려놓고 저는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한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나의 도시락을 챙겼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손녀를 데려왔습니다. 간식을 챙기고 받아쓰기를 봐주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손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은색 카드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미란이 저 카드키를 건네며 어머니, 이제 여기도 어머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을 3개쯤 남겨두고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아픈 곳은 무릎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서 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값으로 계산해주지 않는 일을 하며 남은 시간을 모두 내어주고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 떠난 뒤 제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인사할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대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 정막에 조금씩 길들어갔습니다. 밥은 대충 한 공기 안 치고, 반찬통 뚜껑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 결국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노년층은 대화 상대의 부재만으로도 우울감과 무기력을 크게 겪는다고 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현우가 엄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유나 하원 때문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속으로 반가움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며칠 뒤 미란이 제 집까지 찾아와 은색 카드키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오세요. 이제 여기도 어머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카드키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입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이 가족이 저를 다시 필요로 한다는 증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지내온 저에게 그 카드키는 저는 아직 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라는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카드키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다시 찾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는 나이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이틀 유나를 학교 앞에서 데려와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저를 발견한 유나가 가방을 흔들며 뛰어오면 저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으며 며칠 동안 쌓였던 정막이 한 번에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붕어빵 봉투를 나눠 들고 걷는 길, 유나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늘어놓는 시간, 냉장고 옆에 붙여둔 손녀의 학원 시간표를 확인하는 일까지도 저에게는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듯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큰 성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유나가 바로 그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살로 하루를 빠졌습니다. 다음 날 유나가 현관에서부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어제 안 왔어? 나 기다렸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아이를 실망시켰다는 미안함과 제가 없으면 이 집의 오후가 비어버린다는 사실에서 오는 묘한 충족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겠다고, 이 아이의 기다림을 다시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때는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카드키가 문을 여는 열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하루를 그 집에 묶어두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하원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제가 맡는 일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는 일, 유나의 숙제를 봐주는 일, 학원 가방을 챙기는 일, 빨래를 개는 일,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일, 심지어 낮에 오는 택배를 받아 상자를 뜯어놓는 일까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는 아들 집 냉장고 안반찬통의 위치를 제 집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유나의 학원 시간표는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훤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탁의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달 뒤에는 그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유나 셋이에요. 더 지나서는 부탁이라는 형식조차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국이 없어요. 저는 그 변화가 분명 낯설고 서걱했지만 애써 넘겼습니다. 딸처럼 여기던 며느리에게 사소한 일로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고, 이 정도는 가족이니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게다가 유나가 다니는 학원이 하나 더 늘어난 날에도 미라는 저에게 미리 묻기보다 결정을 먼저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수학학원 하나 더 다니기로 했어요. 끝나는 시간이 좀 늦어질 거예요. 저는 그저 그래, 알았다라고만 답했습니다. 늦어진 하원 시간만큼 제 저녁 시간도 함께 늦어진다는 사실은 그 순간엔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오래 미뤄온 무릎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아침 미란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의가 갑자기 잡혔는데 유나 학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병원 예약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병원에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손끝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감기 몸살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 싱크대에는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안 오셔서 저희 정말 정신없었어요. 그 말은 고맙다는 말도 걱정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루 결근한 사람을 탓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언제부턴가 이 집의 일원이 아니라 이 집의 일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미란이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인사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손주가 안쓰러워서, 내가 아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 손을 내민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의무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경계를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나 제 시간이 이만큼 가벼워졌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것은 병원 예약을 미룬 그날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친구와의 약속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옥자와 몇 달 전부터 잡아둔 점심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자는 저보다 3살 위였고 남편을 먼저 보낸 처지도 비슷해 10년 넘게 마음을 나눠온 벗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장롱 속에서 새로 산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립스틱도 조금 진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오랜만에 사람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제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까지 쳐두고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손녀 학원 시간표만 들여다보던 저에게 오롯이 저를 위한 하루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갑자기 미팅이 잡혔어요. 유나 좀 데려와 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은 다음에 잡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회사 일이잖아요. 그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제 약속과 미란의 약속 사이에 이미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옥자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옥자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곧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아. 근데 요즘 자네 얼굴 보기 정말 어렵네.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 유나를 데리러 갔습니다.
진하게 바른 립스틱과 새 블라우스가 그날따라 유난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흔들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서운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바쁠 때 미룰 수 있는 것은 제 자신의 일뿐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서 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옥자가 물감을 짜다 말고 불쑥 물었습니다. 정숙 씨, 자식집 일정 말고 정숙 씨 일정은 언제 있어?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번 주 일정을 떠올려 보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온통 유나의 하원 시간과 학원 시간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잡힌 약속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버스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오랜 동창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그날 낮 옥자와 다른 친구들이 결국 저 없이 점심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가족이 먼저이고 나는 늘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70평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의 하루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여기서 관계가 갈립니다. 자녀가 부모의 시간을 부탁하는 것과 부모의 시간을 원래 비어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제 달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제 이름으로 적힌 약속보다 유나의 학원 시간이 훨씬 더 빼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날이 주 5일 하루 평균 5시간.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나의 도시락을 챙기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는 왕복 이동 시간까지 더하면 일주일에 30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볼펜 끝으로 숫자를 하나씩 적어내려가는 제 손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30시간 동안 저는 병원 진료를, 친구와의 약속을, 낮잠 한 번의 여유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값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절반 가까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일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대가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소한 그 시간이 시간으로라도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며칠 뒤 유나의 학원 상담 자리에서 미란이 상담 선생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봐주시니까 늦은 수업도 괜찮아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나의 영어 수업이 하나 더 늘었고 그만큼 하원 시간도 제 귀가 시간도 함께 늦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아들에게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택시 타고 다니세요. 그것도 운동이잖아요. 위로하려는 말이었겠지만 제 귀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보다 리모컨 속 화면이 더 궁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에는 우산을 들고 유나의 학원 앞 벤치에서 30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신발이 젖고 무릎이 시렸지만 그런 날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이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외식을 했고 얼마 전에는 새 냉장고를 들였고 여름 휴가로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영어 캠프 상담까지 받으러 다녔고 미라는 매주 필라테스와 모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봄에 들어가는 제 시간과 몸은 늘 계산 밖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제 시간을 먼저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며칠 뒤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우던 미란이 저에게 반려견까지 맡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여행 가는 동안 초코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잠시 망설이자 미란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며느리가 처음 통화 중에 웃으며 했던 그 말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에서 시작된 그 말은 이제 제 하루 전체를, 심지어 제 빈집까지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낯선 물음표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저를 더 크게 무너뜨린 것은 며칠 뒤 식탁에서 나온 돈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유나의 여름 방학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미란이 반 친구들 몇 명이 해외 영어 캠프에 간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나가 혼자 뒤처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묻자 현우가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내가 조금 보태줄게 하고 나섰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것들이 목 안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미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예금 그대로 있으시죠?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미란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쓰실 데도 없잖아요. 노시는 돈인데 유나한테 투자하면 좋죠. 현우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딱히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시는 돈. 그 말이 시간에 이어 이제 제 통장 속 숫자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여전히 숨 쉬고 걷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위에서 저는 이미 정리된 자산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통장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시간도 놀고 내 돈도 노니?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만 영문도 모른 채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였습니다. 현우가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도 현우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색한 침묵만이 등 뒤에 남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저는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은색 카드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은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노시잖아요. 어머니 약속은 다음에 잡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노시는 돈인데 투자하면 좋잖아요.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손에 쥔 카드키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계속 내어주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루에도 값이 있습니다. 저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 시간을, 그 돈을,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비어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정리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돈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계십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남은 시간이 공짜가 되는 것도, 모아온 돈이 아무나 써도 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까지 살아낸 삶의 연장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과 그 몫을 당연하게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카드키를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돌려주기까지는 또 하나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미란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미뤄왔던 복지관 건강검진과 무릎 치료였습니다. 미란은 처음에는 네 알겠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유나 하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 차량 시간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녁은 어떻게 하죠? 하루가 다르게 연락이 늘어났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가 해오던 일이었다는 것을. 카드키를 내려놓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 가서 오래 미뤄둔 검사를 받았고 복지관 수채화 교실에서 오랜만에 붓을 잡았습니다. 저녁이면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오랜만에 늦잠도 잤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좋아하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지금쯤 유나가 배가 고프지는 않을지, 반찬은 있는지, 자꾸만 아들 집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자 이상하게도 그 불안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도 하루가 무사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손녀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 같은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의무를 나누어 생각하는 법을 저는 이제서야 배우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옥자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듯 말했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것과 손녀 일정에 자네 인생을 통째로 맞추는 건 다른 일이야. 사랑은 그대로 두고 자네 삶만 조금 떼어놓으면 돼. 옥자도 예전에 며느리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만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손주나 자식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두 마음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손녀를 덜 사랑하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더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늘 들고 가던 장바구니도 반찬통도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유나는 학교에 가고 없는 평일 낮 시간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손녀 앞에서 어른들끼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한 번 고르고 저는 손가방에서 은색 카드키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년 동안 제 하루를 열고 닫아온 그 작은 열쇠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해온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갈 수 있는 날에만 갈게. 유나를 보는 건 좋지만 매일 맡아서 하는 일은 이제 안 할 거야. 내 약속이랑 병원도 먼저 챙길 거고 돈도 이제 내가 먼저 꺼내지 않을 거야. 미라는 서운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야. 내 생활을 다시 정리하려는 거야. 아들 현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오래 참아왔던 말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꺼냈습니다. 나는 집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삼켜온 말이 마침내 밖으로 나오자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말은 처음 며느리가 웃으며 던졌던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직접 되받은 대답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대신해 정리해주지 않았던 제 삶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란도 현우도 더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그대로 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가 다시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쪽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가족과의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유나가 저를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도록 짓눌려 있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거실이 예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롯이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선을 다시 긋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이 있어야 사랑이 오래 남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아들 집은 꽤 혼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미란과 현우는 학원 차량 시간을 이리저리 조정했고 하원 도우미를 일주일에 2번 고용했으며 저녁 식사도 번갈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다니던 학원 하나도 결국 줄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저에게 기대는 방법을 택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딱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각자의 몫을 각자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 사이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치료를 제때 받으러 다녔고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도 다시 나갔습니다. 옥자와 점심 약속을 잡았고 몇 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모양도 바꿨습니다. 오래전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틀어놓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도 부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한 라인댄스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 남들보다 한 박자씩 늦었지만 땀을 흘리고 나면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옥자와 국수집에 들러 멸치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었고 돌아오는 길에 꽃시장에 들러 노란 프리지어 한 단을 사서 집에 꽂아두기도 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여름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은 날 거울 속 자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 문득 유나가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그 생각조차 이제는 무겁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간들이 낯설고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나는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유나는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제가 가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라인댄스 수업 친구들은 요즘 얼굴이 훤해졌다며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옥자는 이제야 정숙 시간 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가족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는 날을 미리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당연한 사람으로만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부탁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채워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란이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식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툰 손맛이었지만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그 마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와 더 놀고 싶어 했지만 저는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어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저에게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편하실 때 또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제든 오세요였을 말이 이제는 편하실 때 오세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저에게는 큰 존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손녀에게 줄 선물을 사고 가끔은 아들 집에 가서 반찬도 만듭니다. 다만 이제는 부탁받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 하나가 제 노후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서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루가 아무렇게나 쓰여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쉬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병원에 가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도 모두 삶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하루를 먼저 적어도 됩니다. 자녀의 일정표보다 내 약속을 먼저 적어도 되고, 손주의 학원보다 내 병원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좋은 밥 한 끼를 사주셔도 됩니다. 좋은 신발을 사셔도 됩니다. 병원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평생을 애써온 한 사람의 삶을 가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자신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끝내 나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참고 누군가를 돌보며 저는 제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의 일부를 저 자신에게 돌려주려 합니다. 뒤늦게 배웠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이니까요. 여러분도 집에 있으니까 괜찮잖아라는 말에 자신의 약속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여러분만의 시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 하나를 먼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